또 이 견홍궁의 왕건의 경쟁과 또 연합, 전투를 벌이기도 하고 서로 가지 지략을 겨루는 이런 장면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가장 라이벌 구도를 잘 형성했다. 왕건은 918년 궁예를 축출한 후에 바로 이 여러 무장들의 추대를 받아서 이 왕에 오릅니다. 바로 우리 고려가 건국되는 바로 그런 시점이죠. 그리고 국호를 태봉에서 고려로 바꾸었으니 처음에 궁예가 후고구려라는 국호를 지정할 때도 고구려 계승의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이 고려라는 국호에도 고구려 계승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호를 천수라 했고 수도를 철원에서 다시 송악으로 옮깁니다. 그 이유는 태조 왕건의 원래 기반이 되었던 곳이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송악, 지금의 이 개성 지역의 해상 세력을 발판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고향이었던 송악의 도읍을 정했던 거죠. 연호를 쓴 것에서는 뭔가 이 자주성을 회복하려는 이런 의도가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왕건이 추대를 받아서 바로 이 포정전에서 즉위식을 올리고 국호를 고려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건이 호족이면서도 해상 세력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바다의 유리함을 이용하는 이런 점에도 상당한 자질을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태조 왕건이 후백제의 우위에 설 수 있었던 대표적인 전투 중에 하나가 안동전투, 즉 고창전투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전투가 바로 이 나주전투입니다. 이 나주는 바로 이 개성지역에서 바닷길을 통해 가지고 이 나주는 해상으로 영산강으로 쭉 해가 내륙으로 진입을 할 수 있어요. 이 나주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 바로 이 후백제를 협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북쪽에서와 이 남쪽에서 협공을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이 나주 지역을 차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관건이었고, 예전에 그 드라마 태조 왕건에서 보면 제 기억으로는 이 드라마에서 하이라이트 장면이 태조 왕건과 견훤이 바로 이 나주 지역을 둘러싸고 이 치열한 전투 벌이는, 그때 제가 이 방송 보면서 야, 저 정말 이 장면 촬영할 때는 돈 많이 썼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했었는데요. 바로 이 나주를 결과적으로 차지하면서 후백제를 남과 북에서 압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때 또 재밌는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태조 왕건이 이 나주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전투 지역을 살피러 왔을 때 상당히 목이 말라서 갑자기 이제 물이 먹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막 여러 주변을 찾는데 뭐 이때는 또 항상 아리따운 아가씨가 등장을 하죠. 어느 아리따운 아가씨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왕건에게 이렇게 그 잔에다가 물을 담아서 탁 준 거예요. 일단 왕건이 너무 이제 좋아서 이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딱 거기에 버들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띄워져 있는 거예요. 왕건 처음에는 이제 화를 좀 냅니다. 내가 물 달라 그랬지 녹차 달라 그랬냐고. 아무래도 이게 막 벌컥벌컥 마시려면 이 나뭇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 아가씨가 딱 그렇게 말하죠. 급하게 마시면 혹시라도 체하실까봐 이렇게 나뭇잎을 띄워 놓았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건이 어떻게 나왔다? 왕건이 호족 세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가장 이제 유용하게 활용했던 정책이 결혼 정책이에요. 호족의 자녀 중에 유력 호족의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결혼합시다. 그렇게 해서 혼인한 이 아리따운 여인이 바로 나주오씨 출신의 태조 왕건의 왕비 장하왕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정말 러브 스토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태조 왕건과 이제 아내분 만났을 때 이제 러브 스토리를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그 얘기가 조선의 태조 이성계랑 신덕왕후의 그 만남에서도 버들잎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 러브 스토리의 원조는 누가 원조일까요? 그래서 이게 정말 흥미로운 게 태조 왕건이 아주 그 전장에서 급하게 물을 찾았을 때 나주씨 부인이 이제 물을 담았을 때 요 버들잎을 띄웠다. 그 이야기가 또 절묘하게
태조 이성계 역시 무장이잖아요. 이 전쟁터에서 아주 그 목이 말랐을 때 또 이 어떤 여인이 버들잎을 띄운 물을 태조 이성계에게 드렸다. 바로 이게 훗날 신덕왕후 강씨 이야기인데요. 거의 정말 뭐 요즘으로 치면 표절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거의 유사한 이야기가 이렇게 이 회자되는 것은 아마도 태조 왕건에게서부터 그런 이야기가 이제 비롯되었는데 그 비슷한 건국의 시조라는 입장 또 무장 또 뭔가 이런 좀 극적인 러브 스토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태조 이성계와 또 신덕왕후 이야기를 아마 조금은 다른 상황이어도 여기 거의 태조 왕건의 사례하고 비슷하게 그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 나주 지역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후백제를 계속 압박했고 또 이 930년에는 고창 전투에서 완전히 안동 지역까지 차지하면서 후백제를 계속 압박해 나갔고 그 후백제 스스로가 이제 내분으로 분열이 되죠. 그 심검과 금강가의 왕위계승 분쟁에서 결국 심검이 아버지를 위패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그 후백제는 악재에 쌓이면서 결과적으로 이 무력으로 고려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그 후백제 멸망 그 1년 전에 경순왕 또 이 대세를 딱 보아하니까 이제는 대세가 완전히 고려 쪽으로 기울었다. 그리고 이 후백제하고는 신라하고는 아주 그 앙금이 남아 있어요. 경혜왕 신라의 왕을 그 후백제의 왕 견훤이 정말 무참하게 그 살해했던 트라우마도 있고 하니까 저 후백제 쪽에 붙는 것보다는 이 고려 쪽에 우리가 투항을 하는 게 훨씬 더 대접을 받겠다 이런 인식을 하는 거예요. 별다른 희생 없이 그냥 신라는 알아서 태조 왕건에게 항복을 했고 그 남은 이제 후백제는 그 내분을 틈타서 총공격하면서 후백제가 멸망하면서 936년 우리 역사상의 두 번째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후삼국의 통일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또 한 10여 년 전에 발해 유민을 또 태조 왕건이 포섭을 해요. 또 흡수를 하게 되는데 발해는 잘 알다시피 고구려 유민 출신 대조영이 건국을 해서 한때는 고구려의 옛 땅보다 더 넓은 지역을 확보하면서 국력을 확장해 나갔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신라가 완전한 통일이 아니었다. 신라가 이 대동강에서 원산만에 이르는 그 남쪽 지역을 차지할 때 북쪽에는 고구려의 뒤를 이은 발해, 우리 민족이 세운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통일신라라는 표현은 이건 좀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남북국 시대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 남쪽의 신라, 북쪽의 발해. 바로 그 발해가 이 거란족이 강성했을 때 거란족에 의해서 마침내 926년 멸망을 하게 되니까 발해의 그 지배층의 상당수가 고려로 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아마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아, 왕건한테 가면 잘해준다. 우리 다 대접해준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발해 유민도 아주 쉽게 이 고려에 바로 이제 흡수가 되고 바로 그 935년은 신라의 경순왕이 완전히 그 나라를 다 왕건에게 바치니까 고려는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국가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태조 왕건은 통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북진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신라 시대에 대동강에서 원산만에 이르는 국경선을 넘어 청천강에서 바로 이 영흥만에 이르는 국경지역까지 영토가 확장이 됨으로써 통일된 신라보다도 더 넓은 영토를 확보했다는 점도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조 왕건은 그 후뇨 10조를 내려서 이 거란족에 대한 경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 태조 왕건이 이처럼 후뇨 10조에서 거란족을 경계하라고 한 것은 한편으로 보면 이 태조 왕건이 언제든 기회가 되면 저 북방 영토를 우리가 확보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도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 거란족하고는 고려의 통일 이후에도 계속 이제 적대 관계가 지속이 되는데 왕건은 이제 발해를 또 멸망시킨 이 거란족에 대한 뭔가 이 경멸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거란 쪽에서 먼저
고려와 좀 외교관계 잘 맺자라는 이런 그 정말 메시지로 사신들과 함께 그 선물로 낙타 50피를 이제 선물로 해서 태조 왕건에게 보냈는데요. 이 태조 왕건이 상당히 이들을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싸늘하게 대하고, 특히 낙타는 만보교에 다 이제 방치해가지고 굶어 죽게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해요. 이 상당히 거란족도 이것이 고려에 대해서 더 이제 적대 관계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훗날 고려를 거란이 쳐들어오게 되는 크게 3번의 침입이 있었죠. 거란의 침입을 야기시키는 그런 또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이 호족의 농민 수탈을 견제하고 이들의 특권을 견제하려는 그런 방식으로 상당한 그 제도 개혁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 태조 왕건은 정계라든가 계백요서 같은 정말 신하들을 훈계하는 이런 글을 지어가지고 관료로서의 자세,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범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태조 왕건의 고려의 방향이라 할까요? 이런 정책이 가장 잘 집약되어 있는 것이 훈요 10조입니다. 훈계하는 10가지 조목 이런 뜻인데, 고려사와 고려사저로에 이 전문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주요 내용을 한번 제가 좀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보다 훨씬 내용이 방대해요. 불교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므로 사찰을 서로 빼앗지 말아라. 이 불교 국가임을 그 상당히 이제 강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조에서는 도선의 풍수 사상도 상당히 이제 좀 잘 수용을 해라. 그리고 이제 그 4조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바로 이 중국과는 인성이 다르다. 토양도 다르고 인성도 다르다. 그래서 반드시 그 중국의 제도를 따를 필요 없다. 상당히 독자적인 그런 그 국가의 모습을 잘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거란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라 그랬는데, 거란은 금수의 나라이므로 이 절대 이들하고는 외교 관계를 맺지 말라. 이런 내용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 이 5조에서는 풍수지리를 존중하고 서경을 중시할 것, 6조에서는 연등회라든가 팔간회와 같은 이런 이 불교 행사, 또 팔간회 같은 전통 행사를 잘 이제 지켜라. 7조에서는 간쟁을 잘 따르고 이 참언을 멀리해서 막 이렇게 막 비방하고 이런 말들을 멀리해서 신민의 지지를 얻어라. 그리고 이 10조에서는 경사를 넓게 읽어서 옛날을 거울 삼아 현재를 경계할 것. 뭐 딱 요즘으로 치면 역사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이 역사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 현재를 파악을 하고 현재를 제대로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역사 공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바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로 이 후삼국의 세명궁, 견홍궁의 왕건과의 경쟁에서 최후의 승리자는 태조 왕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태조 왕건에서 온 고려가 이 후삼국을 통일을 하게 되면서 이 신라의 삼국 통일에 이어 두 번째 민족 통일이 이루어졌고, 신라의 삼국 통일이 좀 불완전했다면 이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뭔가 이런 완전한 민족 통일이었다라는 점, 이것도 매우 의미가 크고요. 우리 한국사에 있어서 고대사에서 중세사회로 나가는 그런 또 중요한 기점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청천강에서 영흥왕까지 영토 확장되면서 대동강에서 원산만에 이르렀던 그 신라 지역의 영토보다는 영토 확장도 더 크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마지막 대목인데요. 취민 유도를 강조해요. 백성을 취함에 있어서는 법도가 있어야 된다. 이 세금 제도가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 고려의 후삼국 통일에 바로 이 포함이 되는 바로 그런 요소였기 때문에 이 고려라는 나라는 우리 역사에 있어서 이 고대 사회의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중세 사회로 나가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역사 속 라이벌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좀 더 역사를 좀 쉽고 흥미있게 소개해 나가는 시간들을 마련해 보았는데요. 얼마나 이렇게 잘 이렇게 좀 받아들였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결국 이제 우리 현대에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이 역사에서는 그 한 인물의 라이벌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또 라이벌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이제 흥미롭고 좀 더 이제 의미 있게 역사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죠. 바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또 이 역사에서 그 라이벌 중에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인물들은 무엇을 정말 갖추었기에 또 어떤 장점이 있었기에 바로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이런 점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번 그 역사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더 생동감 있게 우리 역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 소개했던 수많은 라이벌들의 이야기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기회가 되면 또 그런 이야기들, 시대마다의 다양한 라이벌들의 모습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역사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는 것은 또 이렇게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